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보름 사이에 7번, 이틀에 1번꼴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핵심 무기에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소나기 미사일 도발인데요. 오늘 쏜 거는 어떤 미사일인 건가요? 오늘 쏜 것은 KN-25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새벽에 1시 48분, 58분에 강원도 문천입니다. 예. 원산 바로 위쪽인데요. 여기에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군 기지 주변에서 미사일을 쐈고 그것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었는데 아마 지대지 미사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은 이제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이 지역이 이제 해군 기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잠수함발 스탄도 미사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KN-25 계열의 대구경 방사포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사일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지금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특이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새벽 1시 정도잖아요. 이례적인 시간인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이제 북한이 주로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할 때 주로 오전에 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오후 시간대, 그다음에 이제 이례적으로 새벽 1시 시간대에도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 무력 시위의 패턴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경우에는 미사일 개발 단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실전 배치된 미사일을 실전에서 운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훈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의 군사적 동향이나 대응에 대해서 언제든지 즉각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공역에 들어왔을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레이건호가 동해에 있거든요. 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그런 상황에도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술핵이 실전 배치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과거와 다르게 매우 공세적으로 지금 도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일본은 SLBM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SLBM은 물속에서 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물속에서 북한이 쏠 수 있는 두 발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지금 없어요. 그렇군요. 한 발을 쏠 수 있는 고래급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바지선에 쏜다 하더라도 한 발을 쏘거든요. 그 두 발을 동시에 쐈다는 얘기는 SLBM이 아니라는 얘기고 비행 특성상 고도 그다음에 속도로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 KN-25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심야 시간 발사를 놓고는 그 새벽 1시 때가 한미가 에이테킴스 발사한 시각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이 새벽 그야말로 이제 새벽 1시 48분이면 모두가 잠들어 있을 텐데 결국 북한은 에이트킴스의 우리 측의 이제 실패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그 시간에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들의 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하면 낮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주말입니다만 이 낮 시간, 미국 낮 시간을 겨냥해서 지금 이제 이번 미사일 발사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도널드 레이건호의 동해 재진입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미국 측을 향한 북한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 새벽 1시 때 발사를 함으로써 미국의 휴일 낮 시간대 미국 당국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노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근데 이번에 문천 일대에서 쏜 거잖아요. 그 문천 일대에서 발사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과거에 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있고요. 예.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대형 방사포는 4개, 4구경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통 그 20초
간격으로 발사할 기술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럼 이제 두 발을 쏘면은 이제 48분, 58분, 10분 간격이 있거든요. 예. 그럼 48분에 두 발 모두 쏴야 되거든요. 아니면 네 발 다 쏘는데도 1, 2분도 안 걸리거든요. 예. 이제 세 발까지는 쏴본 적이 있어요, 북한이. 그렇게 보면 이번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해군 기지라고 하면은 결국 동해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두 발을 의도적으로 연이어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시간 간격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새벽잠 설치지 않게 해드리겠다 이런 표현한 적이 예, 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걸 깬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정치적 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틀 걸러 미사일 쏘고 그것도 심야 시간에도 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한 7번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다양한 미사일을 쐈고 중거리 미사일도 쏘고 여러 지역에서 쏘고 결국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ICBM급은 최근에 발사를 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의 미사일은 백화점식으로 모든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이 조종할 수 있고 어느 수역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더 겨냥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북한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는 도널드 레이건의 동해 진입이었습니다. 예. 이게 두 차례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입에 대한 북한의 긴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널드 레이건호 한 척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모 전단, 그러니까 항모 강습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순양함, 구축함, 그다음에 잠수함, 다양한 함정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웬만한 국가의 해군력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느끼는 긴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긴장을 상쇄하거나 또는 향후에 북한 동해안 그러니까 한반도 동해안 수역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다시 진입하지는 못하게 또는 진입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번에 레이건호를 겨냥하면서 다양한 재원을 갖고 모든 지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역타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은 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은 그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노동당 창건 77주년 하루 전 아니겠습니까? 북한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죠. 중국도 당이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주석이라는 직함보다는 당 총석이라는 시진핑 주석도 그 직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지금 사실은 총비서 직함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당 창건 물론 정주는 아니에요. 5년, 10년을 꺾어지는. 근데 그래도 지금 77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동향으로 봐서는 이 대규모 열병식이나 이 대형 행사는 지금 포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해처럼 어떤 내부 전람회, 국방 전람회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예. 현재까지는 크게 경축하는 그런 흐름은 없거든요. 오늘자 노동신문도 보면 국방력 강화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 인민들이 참아야 된다라는 읍소형 기사가 나올 정도로 난국이라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난국이요. 예. 지금 식량난도 심각하고 경제난도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창건 기념일을 맞았는데 지금 대규모의 무력 시위나 열병식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집중적인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한 번도 보도를 안 했어요. 과거 같으면 뭐 이렇게 잔치집처럼 보도를 했을 텐데 예. 미사일 발사 사실 자체를 예. 보도를 안 했습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제 외부 소식을 들은 주민들 반응은 냉담하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 지금 미사일 발사할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매우 사실은 우울한 겉으로는 뭐 공세적이지만 예. 그렇게 즐겁지 않은 당창건 기념일을 맞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존재감. 사실 이 KN-25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이제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인데 예. 사거리가 길고 탄두부에 유도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유엔 결의 위반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군요. 비행 특성상 탄도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니까 예. 지금 우리 군이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도발은 엄밀히 보면 사실상 고강도의 도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은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뭐 이런 시험 발사나 그런 게 있으면 참관하는 모습 사진까지 다 공개했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사진조차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발사는 우리 조한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으로서 이제는 그렇게 크게 빅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계속 뭐 7번 최근에 계속 발사를 했고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격려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했달지 또는 예. ICBM 발사를 한달지 뭐 이런 정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요. 내일도 안 나올까요? 내일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내일은요? 당창건 기념일은 워낙 중요한 북한의 공식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 최근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도널드 레이건호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늘 긴장하는 건 뭐냐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상에 도널드 레이건호의 약 80, 90대 정도의 전투기랄지 또는 전자전 장비랄지 여러 폭격기랄지 이런 장비들이 실리거든요. 예. 그것은 북한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지연 같은데 지하 벙커에 들어간달지 동선을 알리는 걸 꺼리는 그렇죠. 동선 자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팀 스피릿 훈련이랄지 여러 한미 훈련이 이루어질 때는 최고 지도자가 잘 안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내일 당창건 기념일 77주년인데 이 당창건 기념일은 조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국가적 명절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온다면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정도로 중요한 행사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오늘 밤 늦게 이제 심야 열병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날씨로 보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열병식들을 밤늦게 하면서 그런 조명 효과랄지 야간의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마 오늘 날씨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당창건 기념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고 지도자의 등장은 전례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당창건 기념일이니까 좀 긴장은 되는 게 혹시 내일 7차 핵실험 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3월부터 핵실험 예.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핵실험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북한은 6번 핵실험했거든요. 2006년, 9년, 13년, 16년 2번, 17년. 11년간 6번 했어요. 그 핵실험도 다 다양합니다. 핵폭발, 그다음에 위력개선,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수폭탄, 핵탄도, ICBM 탄도. 파키스탄은 98년에 이틀에 걸쳐 6번 핵실험했거든요. 그들이 핵실험 안 했어요. 그리고 전술핵을 그 수량으로 보면 인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전술핵을 위해서 핵실험한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은 급하지가 않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핵무기를 양산하는 게 중요하지 추가 핵실험이 전혀 급하지 않거든요. 그럼 올해 안에 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올해 안에도 안 할 수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엄을 깼거든요. 예. ICBM도 발사했고 그럼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도 복구해서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7차 핵실험이 아니고 향후 여러 차례 핵실험이 목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 그러면 기술적 목적이 아니라 특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실험을 하면 미국을 충격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예.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하거든요. 양보할지 협상을 할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대북 원칙적인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이 원하는 걸 못 얻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카드를 가지고 핵실험을 하려는 동향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하느냐. 이건 예. 성공했죠. 압박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핵실험을 단행하고 나서 미국을 압박하는 요게 더 쓸 카드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없죠. 그때는. 이제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벌써 한 6개월 동안 핵실험 안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한다면 북한이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지금 tit-for-tat 북한이 때리면 한미가 때리고 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개초 체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리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쉽게 카드를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미사일 도발도 워낙에 예측 불허다 보니까 네. 핵실험 카드를 미국 중간 선거 전에 꺼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예. 한다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당대회 예. 이번에 이제 20차 예. 당대회가 10월 14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10월 16일이군요. 10월 16일 날 개최가 되지만 며칠 갑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회는 며칠 하고 또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아마 전원회의 비슷하게 해서 그때 이제 중국 최고 지도부를 이제 인선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게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하순부터 11월 8일이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일인데 그 사이 한 열흘 정도의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호주머니에 이 카드를 손에 넣고 만지작거릴 때 더 효과가 큰 겁니다. 현재로서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하루 이틀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예. 지속적인 뉴스거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북한으로서는 후폭풍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워낙 그 센 지금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더 큰 제재를 또 받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계속 주면서 예.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예. 봅니다.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지 아니면 진짜 꺼내들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카드를 꺼내든다면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훨씬 더 이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물론 가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핵실험도 하고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에게 아픈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숨은 그림은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19 군사 분야 합의는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북방송 심리전이나 아니면 한미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찰 자산이나 북한은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북방송이나 심리전도 전단도 지금 중단을 요구해 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북한이 그동안 원하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계속 올려오는데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물론 이제 일부 한두 건의 그 사례는 있어요. 견적은. 예. 그러나 이 고강도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상황에서도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 의해서 9.19 군사 분야 합의 위협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깰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북한으로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깰 이유가 없는 거고요. 유지되면 유리하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북한 입장에서. 사실은 예. 한미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서 대응할 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19 군사 분야 합의로 이익을 보는 건 사실은 양측 다 군사적인 안정이지만 예. 북한이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깰 이유가 없죠. 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핵실험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창린도 포격이라든지 몇 차례 깼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는 이미 핵실험까지 간다 그러면 9.19 군사분야 합의 내용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규정은 안 돼 있지만 핵실험이 큰 틀의 흐름으로 보면 9.19 군사분야 합의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예. 북한은 안 지키는데 우리가 이걸 왜 계속하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완충 장치마저 사라지면 그게 우리한테 더 큰 부담이다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저도 보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예. 9.19 군사 합의는
지상에서의 군사 분계선,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해상에서의 이 정확한 그 평화의 안충지대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완충지대가 깨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치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의 지금 9.19 합의상을 깨는 것이 어느 쪽이든지 저는 깨는 쪽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9.19 군사 합의는 저는 유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떤 합의든지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깨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렇죠. 깨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 국민적인 감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9.19 합의 깨라는 여론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들을 길게 놓고 본다면 예. 9.19 합의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 협상이랄지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좀 지혜를 우리가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대응할 카드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사일 도발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기서 또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보리 제재 강화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 반대로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본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ICBM 발사나 IRBM 발사에 대해서도 지금 그 결과를 그러니까 추가 제재를 분명히 그건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책임론을 들어서 추가 제재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리는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계속 한다고 해도 엄밀히 말해서 추가적으로 안보리에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게 없어요. 거의 다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그 카드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군사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북한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식량난도 심각하고 지금 뭐 고난의 행군 수십만 명이 와사했던 그 시기 이미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강경한 고난의 행군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이 고강도의 도발 이면에는 이걸 끝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그 정도 체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2017년에 극도의 뭐 화양과 분노, 핵단추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2018년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이지 이런 긴장된 국면이 계속되는 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강경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지금 대화의 물꼬를 출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이 얘기를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이에요. 네.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제안의 구체성도 조금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담대한 구상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에 대한 지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담대한 구상의 새로운 어떤 버전업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또는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를 나빠지지 않도록 현재 네. 상황을 최소한 유지하도록.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한미 간의 협력도 하고 또 한중 간의 대화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비공개 또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대화도 좀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이런 좀 입체적인 외교, 국방, 안보의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이 예.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핵실험하면 안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김용현 소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